Q&A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부처부터 시작하는데요. 부처하면 탐전행, 탐전행하면 부처였죠. 필기 때 가장 반갑고 우리에게 점수 주는 문제였는데 이것을 2차에서 맞닥뜨리면 생각보다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은 탐전행만 쓰는 문제는 쉬운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탐전행 단계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시오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도 반복해서 보시면 그리고 이미 1단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응원을 오랜만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탐전행, 탐색 단계와 그리고 전환 단계, 그리고 행동 단계인데요. 사실 탐색 단계의 활동, 행동 단계의 활동 별도로 묻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전환은 꼭 이 네 가지 단계라기보다 이 탐색에서 행동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라고 가볍게 써주시고 탐색과 행동, 처음과 끝을 확실하게 암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탐색 단계는요, 당연히 집단 직업 상담이니까 자기 개방 먼저 시작하고 와서 나의 흥미와 적성이 무엇인지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듣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 해석을 듣는 것을 다 합쳐서 피드백이라고 썼습니다.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개인이 생각하는 자아상과 자기 이해와 다를 때 다시 그 불일치를 해결하는 단계까지가 탐색 단계에 포함되고 그 단계에서 전환,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를 파악하고 직업 세계와 연결, 그리고 일과 연결할 때 삶의 가치,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사하여서 가치 피드백 및 불일치까지 해결합니다. 자신을 탐색하고도 가치가 맞지 않아서 그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직업에 불만족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단계에서 가치까지 확인한다 입니다. 모르면은 전환, 탐색한 것을 행동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는 단계라고 여러분이 적절하게 두리뭉실하게 써도 전환 단계는 다 맞다고 해줍니다. 두리뭉실에 가치가 한마디 들어가면 더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행동 단계, 마지막 실제로 행동을 하려면 무슨 행동을 어떻게 얼만큼 할 것인지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행동 계획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바로 행동 계획의 개발입니다. 달성을 위해서 탐색, 그리고 실제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짧고 긴 장단기, 단장기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마지막 행동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활동 4가지, 3가지를 쓰시오가 별도의 3점, 4점 문제로 나오니까 특히 탐색 단계의 4가지는 꼭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한번 직접 확인하시고요. 이것을 그냥 문장화한 것이니까 살펴보시고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지만 다른 형식으로 쓸 수 있고 다르게도 질문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 상담인데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하나하나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직업 상담 안에 여러 대상에 따라서 주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직자를 대상으로는 긴장감 제거와 적응 능력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 상담은 꼭 실직자만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적응에 있어서도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지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 자기 이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의 부족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도 실은 직업 상담 전에는 위기 상담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목표와 대상과 어떤 절차를 나누기 위한 구분이다 하는 것. 내담자의 위기 관리를 돕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결국에 돕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보면 자살 위험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 상담, 이런 문제 있으면 직업 상담 진행 안 되겠죠. 그 전이나 직업 내에서나 직업을 마무리하거나 모든 위기에 처한 내담자들에게 바로 우리는 위기 상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 이렇게 참고적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이미 앞에서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서 봤던 문제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꼭 정해진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봤던 형태 그리고 이번 형태 뭐든지 써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실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특징 2가지와 직업 지도 방법 2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실직자의 특징은 실직으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진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점 옆에다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고 했고, 2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된다, 비합리적인 사고에 빠진다 등등등등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 지도 방법으로 앞에서 제가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서는 아래 답을 그 프로그램 이름을 그대로 써서 뭐라고 썼죠?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름을 딱딱 썼었는데, 이번에는 실직자 밑에 있기 때문에 직업 지도 방법으로 자기 효능감 교육으로 동기 강화가 필요하다, 재취업 교육이나 기술을 배우며 고용센터를 활용한다. 앞에 썼던 답 똑같이 써도 돼요? 그렇죠.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앞에 문제에서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비합리적 사고를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사고로 전환하는 지도 방법을 활용한다 라고 쓰셔도 모두 답입니다. 그런즉 이런 문제는 점수 주기 위한 문제이니까 절대 빈칸 아니 되옵시고 무조건 1줄, 2줄, 3줄 무조건 채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법에 따른 직업 상담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이버 상담과 전화 상담입니다. 대면 상담은 워낙에 모든 우리가 묻는 상담이 기본적으로 대면 상담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에 따른 상담은 사이버 상담에서 장점이 잘 나왔고요. 또 같은 문제로 장점을 쓰시면 되는데, 청소년 대상에게 특별히 더 유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것, 무조건 다 장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상담의 기법은요, 답변 내용을 먼저 구상한다. 질문 듣고 답변. 실제 대면에서는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의 방향과 그리고 자기 이해 증진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면에서는 질문이 중요하지만 사이버에서는 이미 질문이 들어온 그 질문을 보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 내용 구상하기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밑에는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장점 그대로 쓰셔도 되고 단점, 이런 것의 반대를 장점으로 쓰셔도 되기 때문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가 아이디가 와서 정말 나이대나 연령대나 어떨 때는 성별조차도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이게 어떤 상황이지? 하고 내용 자체의 상담사는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관심도도 높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강구도 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담자에게는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한다. 내담자가 먼저, 그렇죠, 사이버 상담 시작하는 것이니까 자발적인 참여일 거예요. 그 문제를 타인이 써서 자기화될 수 없고
또 그랬을 때 채팅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옆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인 동기, 자발적인 참여로 인식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이나 비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위에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도 내용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내담자도 내가 누구인지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것도 당연히 사이버 상담의 장점이죠. 또 나가려고 하면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하다못해 세수라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모든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장점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한되고 상담의 저항 같은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까지는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쉽게 마무리해버려요. 이건 나랑 코드 안 맞아 하고 로그아웃하고 나가버린다라든지 그냥 자신의 해우서처럼 토로만 하고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토로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은 어떤가 살펴보기만 하고 나가버린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나가버릴 요량은 아니었지만 진행하다가 우리가 실제 대면일 때는 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본의 아니게 얻어가는 것이 있다라면 사이버 상담에서는 좀 싫어지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다른 툴이 없기 때문에 금세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정보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면 끝이라는 거죠. 거짓된 정보가 올 수도 있고 또 상담의 불안정성, 이것이 바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그 내용입니다. 문제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6가지 쓴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장점을 쪼개어서 쓰면 된다라는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쓰셔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심적 부담감이 적어진다. 내역을 남길 수 있어서 사례로 활용도도 높고 나도 내 이야기를 글로 쓰다 보니까 스스로 정리가 되어서 그렇죠. 명료화에 도움이 된다. 사건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장점으로 해당이 됩니다. 컴퓨터 세대의 청소년에게 매우 적합한데요. 우리 요즘 어린 친구들일수록 전화 통화보다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좀 자기보다 연령대가 어린 젊은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자로 오면은 이것을 확인하거나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불편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다른 쪽에 가야 된대요. 왜 자꾸 저를 이 기성세대에다가 제가 자꾸 넣는지 모르겠네요. 순간적으로 얘기하다가 저는 젊은 축에 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보내는 것은 저의 편리 그냥 하던 익숙한 패턴 때문에 문자나 그렇죠. 문자 말고 다른 무슨 말을 할까요? 여하튼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 상담 자체도 사이버 상담을 더 편리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요. 머릿속에 이 얘기가 또 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중학교 여자 학생, 여학생들에게는요. 이렇게 단체로 문자하는 소통방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문자는 문자이고 편리할 수 있지만 그 특색이 문자는 문자, 그리고 그러니까 활자의 특성, 언어는 언어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했을 때 응, 그래 이것이
말로 했었을 때는 응 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내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응 한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투사돼서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해오셔도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단체방에서 이거 시험에 나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이 멘트가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각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했던 말 그 자체로 왕따 당하는 느낌을 몇 프로? 250%까지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활용하는 것 실은 아이들 훨씬 더 적합하고 사용을 편리하게 생각하지만은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성인들이 그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중간중간 스폰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중고등학교 여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은 중간중간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창기에는요, 부부간에도요, 우리 부부간에 문자를 보낼 때는요, 막 굳이 하트나 뭐 웃음이나 몇 시에 올 거야? 6시 하면 6시 이렇게 단독으로 보내는데 이 남성분이 남편인 사람이 자기 회사 사람한테는 네, 6시까지 출근하겠습니다. 6시에 퇴근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집에 있는 배우자, 여성분이나 또 여성이 그랬을 때 남편분들이 사소한 오해, 사소한 건가요? 중대한 오해인가요? 여하튼 많은 오해를 자아냈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문자가 주는 정보의 획득량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다가 너무 멀리 갔나요?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제 해결 동기가 높고 자기 성찰의 능력이 향상된다. 이거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 6가지 마음에 맞는 것 대여섯 개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고 이것은 당연히 사이버 상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 03년 3월에 나왔던 전화 상담의 장점, 단점이 최근에는 사이버 상담으로 변환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위의 용어를 이렇게 익명성, 용이성, 신속성, 경제적 효율성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삽입한 문항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죠. 결함이 없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너무 많은 동정심 안 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죠. 정서적으로 지나치지 않는 동정심, 그리고 순수한 이해심을 가진 신중한 태도, 도덕적인 판단이나 이것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충격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 건설적인 냉철함이 기준이 돼서 공감적 이해를 해야지. 말도 안 되지만 살인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예전에 어릴 때 저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하면서 다 이해하고 지지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냉철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상담할 때 제가 실제로 상담사들한테 강의 들어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린 거고 우리와 다른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틀린 것을 다르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감정을 수용, 존중하는 것이지 모든 의사결정이 맞기 때문에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면 그것은 상담이 아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 여러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나치지 않는 결함이 없는 성격이 무엇인지 한 번씩 확인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좋은 말 다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 있어야 되고 공감 능력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 직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 당연히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이나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윤리의식과 책임감,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문서 작성, 행정 처리 능력. 갑자기 행정 처리사 사인구 씨가 생각나는
이 놀라운 자유현상 한마디 해보고 또 이것을 요즘에는 수기로 하기보다는 IT 활용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모든 문서도 전산화되어야 되고 사이버 상담도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및 협업,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 취업 박람회 같은 행사도 많기 때문에 협업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능력은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와 유연성, 내 방법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되는 방법의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것, 유연성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또 한마디 제 얘기를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늘 하는 기도 제목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께서 뭐 이렇게 너 기도 제목이 뭐야? 올해는 뭐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표대를 가지고 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일관된 예전부터 지금 너는 아마 10년 뒤에도 그 제목을 또 처음으로 하겠지? 하면서 얘기하시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좀 빵 터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가족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뭐 돈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상황에 처하는 가치에 맞는 기도 제목, 소망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올 건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상담,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 제 식구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인데요. 생각보다가 이것을 받기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여하튼 제 기도 소망 한 번 더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내담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또 사랑을 잘 하려면은 이 모든 것을 잘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사생활을 한번 오픈해 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그대로 깨끗하게 용어화했던 것을 문장화했고요. 결함이 없는 성격을 갖추어야 된다. 사람에 대한 존중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핵심적인 현실적인 직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8번 직업 상담의 이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요, 여러분,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자질이나 태도나 능력, 그리고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인 단계, 집단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상담에 기본되는 용어를 하면서 갖추어야 될 자질, 내담자를 존중하는 방법, 상담사를 존중하는 방법, 이렇게 다 배웠으면은 항상 성공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 같지만 그리고 성공하는 상담이 진행되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상담을 하면 상담의 목표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가 만족되는 직업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슨이 봤을 때요. 직업 선택의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단계도 맞추고 목표도 의사결정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잘 의사결정이 명확히 안 되더라. 내담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구별하는데요. 그것을 크게 우리가 필기에서 무블러응 했던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담을 시작하는데 직업 상담을 시작하는데 내담자가 직업 무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직업 자기 자신도 파악해야 되고 직업 세계도 알아봐야 되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마지막 의사결정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직접 직업 선택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몇 가지 있어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상담할 때도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의 확신이 부족해요. 선택했는데 이것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것으로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의 자신을 자꾸 기준으로 나중 성공한 그 모습을 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내가 늘 끝까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것, 이런 내담자를 만나면 지금 변화하고 있고 지금은 한 걸음이지만 나중에는 어느덧 그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는 중간 과정을 잘 연결하시면서 성공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은 나아진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어리석은 선택을 한 내담자들은 또 이런 내담자들의 이유로 성공적으로 직업 상담을 마무리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것은 능력보다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에만 추구하거나 유행하는 직업만 추구하거나 친구 따라 한 경우에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선택은 했으나 그렇죠, 그 뒤에 알아보려고 하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 하면서 상담, 실제로 경험하기도 가기도 전에 상담하면서 다시 반복.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다른 직업 선택하는 것부터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목표에 맞지 않는 적성,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형, 특권, 갈망, 인기 또는 안정만 추구하는 직업 선택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잘하는 것의 불일치로 직업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직업 상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블, 어흥, 윌리엄슨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로 보딘입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쓴 말이니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딘입니다. 보딘은요, 의자 정보 선택에는 확신이 결여된다 해서 중요한 직업 문제를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도 늘 중요한 우리 아이에게, 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아이에게 제 직업을 선택할 때마다, 직업은 저는 사실 예전부터 강사였는데 이 강의를 할까 말까 어떤 중대한 결정에서 늘 아이의 의견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인강을 시작할까 말까도 정말 많이 의존해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왠지 인강하면은 저의 민낯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그리고 했던 말들이 자료로 남는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는데 아이한테 인강 기회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중치, 저의 의존성이 또 확 올라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요, 제가 선택한 경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선택을, 그러면은 잘 안 됐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때 네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봐 한마디 곁들이고요. 두 번째, 자아 갈등. 한 자아와 다른 자아 간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여러 자아가 내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원하는 것, B가 원하는 것, 내 안에 내면에 A는 돈을 벌고 싶은데 B는 돈보다가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B의 결정을 따르면
A가 또 마음속에서 요동치기도 하잖아요. 내 안에 한 가지 생각으로만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텐데 아수라백작일수록 머리가 괴로울 것이고 좀 요소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을 때도 문제일 테고 하나가 강력하게 있는 자아일 때는 자아 갈등이 덜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의존성과 자아 갈등, 정보의 부족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 가지고 간다라고 보딘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정보의 부족은요. 차라리 정보의 부족이 제일 좋습니다. 주기만 하면 되니까. 직업 결정과 관련된 수준에 맞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직업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 자체의 불안,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그 선택 자체의 불안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내리고도 이게 진짜 잘한 거 맞나? 이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거 맞나? 하는 확신의 결여가 와서 직업 선택 다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직업 상담사한테 저 정말 여기 가도 되는 거 맞나요? 하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아이가 대학교를 갔는데 문과나 이과를 선택했는데 아니면은 뭐 영유나 일반 유치원을 선택했는데 나는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를 먼저 보낼까 선택했는데 벌써 거기를 선택한 데 잘 다니고 있는데 후회와 동시에 그때 거기에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럼 바꿀까? 이런 마음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기야.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가볼까? 더 늦기 전에 해볼까?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바로 자신의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도요. 5개 쓰라라는 문제와 3가지 정도 쓰고 설명하시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5개 모두 쓰고 설명하시오. 5개 모두 쓰고 설명하시오가 10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버리기 아까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챙겨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이티스, 아니 전체의 마지막이 아니라 문제 유형의 마지막입니다. 크라이티스도 나누어 놨는데요. 크라이티스는 좀 많이 나누어 놨습니다. 크게 적응성과 결정성과 현실성으로 나누어 놨고 시험에는 이렇게 다 쓰라고기 보다가 현실형의 3가지를 쓰시오. 전반적으로 적응형에서는 무슨 형? 이 설명 쓰지 말고 결정성에서는 무슨 형? 이렇게 나누시오로 문제가 출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실형은 쓰고 설명하시오. 나머지는 쓰시오가 문제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응을 잘해도 문제가 되는 유형들이 있고요. 못하면 당연히 더 문제가 되겠죠. 결정을 왜 못하는데 결정에 왜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능력이 많아서 결정을 못해요. 확신의 결여가 오겠죠. 그리고 결정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우유부단해서 또 결정의 경험이 없어서 결정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 제가 2차 실기 시험을 앞둔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에게요. 여러분 직업 상담사 하시고 싶죠? 그럼 막 다 하고 싶으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직업 상담사 여러분 평생 하실 거예요? 또 질문하면은 갑자기 이걸 평생 하나? 여러분 그 전에 직장 몇 년 다니셨어요? 최근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갑자기 3개월 하다 그만둔 일도 있고 뭐 1년 하다가 3년 하다가 그만둔 일들도 생각이 나면서 약간의 무게를 덜어내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너무 부담스러우실 때는요. 그렇지 이거 이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고 또 이거 해서 내가 평생 할 것 아니니까
하다가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하다가 또 이거 할 수도 있고 여분으로 보험용으로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 자체에 그냥 한 번씩 의미를 두시면서 부담감을 살짝 드러내시면 다시 집중하시기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정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맞아. 이런 게 있지 하면서 내용을 습득하시고 실제로 합격하시고는요. 여러분 구직활동 하시고 경험하시면서 만약에 뭐 1년, 3년 하시고 또 직업 전환하실 수 있겠지만 직업 상담은 다른 경험을 다 많이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그 경험, 직업의 경험들이 영향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시도할 수 있다. 그 경험이 내게 또 다른 경력이 돼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보험용이다 하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실형에는 종류가 3가지,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이 있는데 비현실형은 자신의 적성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비현실적이겠죠. 강압은 그냥 제일 쉽게 엄마가 강압적으로 내 흥미와 상관없이 시켰어. 그래서 적성은 생겼지만 흥미가 안 맞는 것. 적성 수준은 맞지만 흥미와 일치하지 않는 것. 불충족형은 흥미는 맞는데 자기 적성 수준보다가 너무 낮은 적성. 그래서 업무가 너무 자기 수준에 안 맞거나 단순한 일을 계속할 때도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 것을 바로 불충족형이라고 합니다. 다재다능해서 결정도 어렵지만은 불충족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적당한 수준 60점, 65점까지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크라이티스 직업 선택 유형의 변인 3가지 했었을 때 변인은 3가지 이것입니다.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세부적으로 나누시오, 쓰고 설명하시오 할 때 적응성 쓰고 설명할 때 이거 다 물론 한 줄 더 쓰시면 좋겠지만 적응성은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눈다. 아니면 흥미를 기준으로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눈다 하시면서 쓰고 설명하시오도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우유부단함을 느끼는 문제 유형인데요. 행동주의에서 우유부단을 느끼는 일반적인 이유는 자신이 선택하려는 직업 영역에서 다재다능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선택한 것이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걱정에서 3번째, 자신이 선택하려는 직업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맞는, 꼭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딱 맞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다 보통이긴 한데 마음에 확 끌리는 게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융통성이 없는 완벽지향적, 우리 한두 개 아닐 때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것을 경험해서 충족될 수 있는데 시작부터 너무 완벽해야지만 하다 보면은 결정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유부단함을 느끼는 일반적인 이유인데 이것은 꼭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 내담자의 직업 선택 문제 유형 구스타인이 제시한 것인데요. 이거 위에서 나왔던 그것과 동일합니다.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하는 것, 무결단성, 결정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인데 무결단성이라고 써야 된다. 어디에서 구스타인 안 나오고 행동주의라고 물어봤을 때도 무결단성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직업 상담 문제 유형 중 청소년들이 진로나 직업 선택 의사결정을 미루는 2가지인데요. 이 앞에 행동주의 상담 이렇게 붙으면 무결단성 꼭 써주라고 말씀드리고 의사결정 시 우유부단의 원인 4가지는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위에서 봤던 것 그대로 문장으로 쓰시던지 이렇게 용어하로 쓰시면 되십니다. 우리 직업 상담을 위한 면담의 원리나 기법입니다. 쉽습니다. 내용보다는 제목 가져가시면 되는데 라포, 관계 형성하는 것이고 상담 초기의 친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행동과 비언어적인 행동 모두가 중요한데 언어적으로는 진술, 요약, 명료화 등 같은 것이 있고 비언어적인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미소, 바디랭귀지, 몸짓, 기울인 눈맞춤, 끄덕임 등이 호감을 주는 행동 요소들이고요. 비언어 행동 요소들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충고, 타이르기, 달래기, 비난하기, 과도한 질문, 질문 폭탄 정말 부담스럽죠. 지나친 해석, 했는데 어머 이런 내용이시라고요? 하는 지나친 해석이나 과도한 과장법, 반응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추임새, 지금 우울한데 웃으면 그것도 완전히 반응이 역으로 가는 것이죠. 안 맞고 또 너무 있어빌리티 해보려고 외래어를 남발하면 이질감만 들고 집중에 방해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요. 멀리 쳐다보기, 조소, 비웃음, 하품, 언짢은 표정, 단호한 팔짱 끼기, 끊임없는 메모 다 내담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할 때요. 그렇죠. 언짢은 표정이나 끊임없는 메모하면서 너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저절로 암기되는 것도 있지만 그 대화 자체에 집중하는 것, 아닌 것, 맞는 것 생각하시면은 우리 상담의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행동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이렇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점으로 나오니까 시험에서는 언어적인 행동 3가지 그냥 쭉 쓰시면 되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 쭉 쓰시면 되는데 저는 한눈에 보시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냥 한 개만 있고요. 빈칸이 쭉 있을 때는요. 표로 쓰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상담을 가로막는 상담자의 반응입니다. 위에 비언어적인 것이나 언어적인 것 비슷한데요. 너무 이른 조언이나 가르치기나 질문, 지나친 질문이나 상담자의 경험을 진술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라떼 얘기하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어른들은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면서 20대, 30대 또는 10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또 입장, 듣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많은 차이가 나지만 사실 내가 보낸 20대의 환경과 지금 20대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의 진술,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것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담만 있던 라포도 깨지기 마련이라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우선 답이 떡하니 보이시는데요. 답은 똑같습니다. 단지 문제가 좀 길어졌을 뿐인데 끝에만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어떤 상황에서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탐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길 때일수록 뒤에서부터 한 덩어리씩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제가 앞에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상담자가 자기를 위해서 질문하면 안 되고 내담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로이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분위기를 받쳐줘야 된다겠네요. 함으로써 우리가 이해했던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탐색적 질문을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 한참 자기를 반추해 보면서 자기의 이해를 증진하고 있는데 그때 너무 이른 조언해버리면 탐색하는 과정이 끊겨버리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결론으로서 내가 아니라 상담자가 조언해버리는, 그래서 받아들여도 좀 불편하지만 어우 재수없어 나 그거 아닌데 하고 반감이 새로 생길 수 있다라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조언하기나 가르치기나 생각 한참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질문 폭탄 던지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렇게 3가지, 위에서 봤던 4가지 중에 3가지 쓰시면 되고요. 또 상담할 때 침묵하고 있어요. 반대에 상담자가 하면 안 되는 경우, 내담자가 침묵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로 또 출제가 됩니다. 내용으로 차례차례 보면은요, 상담 시 일어나는 내담자의 침묵의 이유입니다. 보지 않아도요, 침묵이 우리는 꼭 나쁜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생각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막 답답하고 불편한데 이것을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됐고 이것을 차례차례 얘기하려고 하면은 말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대답하기 싫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질문을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지 뭘 묻는 거야 하고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침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대화 시에 침묵하는 이유,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정리하고 있거나 뭐 여러분이 침묵하는 이유를 쓰셔도 다 맞는다. 결국에 점수 주기 위한 문제라는 것 잘 캐치하셔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봅시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 상담에 대한 불만 진짜 싫어서 거절하고 싶을 때 할 테면 해봐라. 처음에 몇 번 시큰둥하게 있으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안 하겠지 하는 바람으로 침묵. 2번째, 사고가 멈춰졌어. 이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침묵. 3번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침묵.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도 침묵. 상담자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뭘 묻는지 몰라서 침묵. 적대감이 느껴져 저항하고 싶어서 불만, 저항, 그리고 불안감이 느껴져서 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어서, 또는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여하튼 침묵이 생길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상담자에게 오히려 재확인을 바라느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 맞나? 해서 내 결과를 어떻게 말해줄 거지? 하고 내 입장에서는 내 대답 차례인지 모르고 기다리느라고 침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나 여러분이 침묵하는 이유나 적절하게 혼용해서 4가지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이유로 상담이 잘 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